역대급으로 모호한 사의 표명이에요. 퇴임식 때 메시지를 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어제 또 기자들에 만나서는 뭐 지우려고 하는 저쪽 요구를 수용 뭐 사실 굉장히 메시지가 모호하고 역시 검찰이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네. 알아서 긴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개입합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무조건 뒤에 있으니 탄핵 사유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나간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보석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약속한 것도 받더라고요. 약속한 것도 책을 주면 버리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사 갈 때 기억났다. 책 다 버렸잖아. 네, 맞아요. 이사할 때 책. 맞아요.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취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민간인 신분에서 얼마나 어떤 공공재라든지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거든요. 네, 네. 그 야당으로서 얻을 반사 이익마저 그냥 완전히 장동혁 대표가 다 날려버린 형국에 본인은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그 황교안 총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란은 없었다. 이거예요. 때문에 우원식이랑 뭐 한동훈 다 체포해야 된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오늘 수능 시험이 있죠. 아마 국어는 끝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네요. 수학 볼 시간인가요? 그런가요? 저도 뭐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체로 뭐 그 정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능 보는 학생들 잘 보시고 네, 또 성적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저희는 또 예정된 분들과 함께 시사 이슈들 또 정치권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좀 바쁘셨죠? 네. 다른 건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네 바쁘셨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댓글들이 네, 많아서 공부해야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부터 공부해 볼까요? 아니 패널들이 원하시는 것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래요? 12월 12일이 김건희 씨가 청구한 보석 신문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중얼 하고 있다. 취침 중에? 예. 잠꼬대예요? 잠꼬대 아닌가? 아니 근데 중얼거린다라고 일단 네.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몸이 좋지 않다. 지금 그런 심신이 이제 미약한 상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예, 그리고 보석을 해주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안 쓴다. 이거 니네가 원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보석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전자발찌라도 찰 테니 보석 좀 해줘라. 예, 근데 네. 이제 보석을 하면 요새 조건에 전자발찌가 다 붙나 봐요. 옛날에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붙는 것 같고 네. 특검에서는 아니 김 씨는 풀어주면 누가 봐도 증거인멸할 사람이에요. 이거 말 맞추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보석 받아들여지긴 어렵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그리고 네. 보석일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팔찌를 채웁니다.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이제 이걸 채우는 이유는 동선 확보 때문이에요. 네, 어디 돌아다니는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주요한 관계자들과 만나서 접촉을 한다던가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소 제한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스마트워치 뭐 전자 팔찌를 차고 있어야 동선 파악이 돼서 이제 이걸 채우는 건데 지금 마치 김건희 씨 얘기는 내가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테니 나를 보석만 그러니까 풀어만 다오 이거잖아요. 네. 마치 본인이 뭔가를 엄청난 걸 감수할 테니 해달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석은요. 보석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 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고 네. 결정이 되면 당연히 피고인은 그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뭔가를 제시하고 이걸 내가 이것까지 수용할 테니 뭘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을 하면 그건 재판부가 봐서 보석을 해줄 만하다라고 하면 조건을 붙이는 거고 그 조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식의 논리는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게 보석이 허용될 만한 사안도 아니고요. 네.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석 허용해주면 관계자들과 만나서 진술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유경옥 전 행정관 이런 사람들과 만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특검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 당연히 재판부가 받아들일 거고 저는 보석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봐야 된다. 없다. 네. 거의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뭐 두 분 생각이 혹시 뭐 다르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보석은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석 가능성은 매우 없는 것으로, 아예 없는 것으로, 예,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판단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용한 것, 그러니까 받은 것들이 실제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아마 법원에서 있었던 것 같죠? 네, 어제 법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노란색과 검은색의 샤넬 가방, 흰색 샤넬 구두 이것들이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하얀 장갑을 끼고요. 그 물건들을 다 만져보고 휴대전화로 가방 내부를 촬영해서 하면서 감정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게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다. 중고거래하는 줄 이거 알았어요. 당근하는 거야? 네. 사용감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는 나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그래프 같은 건 아니 내가 줬고 받은 사람이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사용감이야 딱 눈으로 보면 알겠죠. 뭐 굳이 이거를 뭐 어디 기관에 맡겨야 될 것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용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뭐 실제로 김건희 씨가 들고 다닌 걸 뭐 사진 찍어 확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김건희 씨의 주장은 상당히 배격 혹은 뭐 설득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 건진이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김건희 씨가 진술 회유를 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 안 받은 걸로 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유경옥 행정관하고 그 건진의 처남을 거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 수사 시작된 이후에 진술 회유를 했다면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면 당연히 증거인멸 나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경옥, 정지원 이런 행정관들이 최측근들인데 수시로 아크로비스타에 와가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자들 회유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석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김기현 대표 그 부인이 로저 비비에 요즘에 명품 이름도 참 새로 알게 돼요. 샤넬이나 디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로저 비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명품인데 그거 줬다는 거.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일부 의원들이 뭐 그게 무슨 예의 차원이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근데 그거 들어가 보면 19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아니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건 축소하는 거다. 네. 거의 200만 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여기 이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이 정말 그것만 줬겠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요. 김기현 의원 측에서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 당선 도와주셔서 감사잖아요. 전당대회 당선 도와줘서 감사한 것 치고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5등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 줬는데 게다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내용이 네. 통일교 교인들을 가입시켜서 당선에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 대가성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따지면 더 약소하지. 그래서 저게 끝일까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저게 다가 아니다. 취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뭐 더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네. 아니 뭐 의원님 그 말씀도 저는 이제 그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나? 네. 합리적 의심인데 약소한 것도 받더라고요. 약소한 것도 받더라. 작은 것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일단, 아무래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 죄질이라든지 태도 때문에
그 일반 국민이 가지는 부정적 인식이 많고 물론 그 재판부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보석과 관련해서 내리겠지만 그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김건희 씨 스스로가 또 심화시킨 측면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우리가 몇 번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그래서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정치범들 중에 그 한 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경험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 어떻게 해서든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어떤 그 언행이 그동안에 좀 일관적이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문화재들 네. 사용했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이건 무슨 행사에 이렇게 하나씩 내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복궁 건천궁을 먼저 2023년 3월에 둘러봤는데 거기에 있던 전시 공예품 9점을 빌려간 거예요. 네. 빌려간 이후에 괜찮네 생각했는지 대통령실이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계속해서 빌려갑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63점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 이 문화재 공예품 자체가 네. 되게 진짜 예쁜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이개 같은 것들이 있고 놀이개, 네, 놀이개 그다음에 이제 뭐 함, 보석함 같은 거. 보석함 같은 거, 함 같은 것들이 주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빌려가서 까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있고. 써도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뭐. 그러니까 이걸 관저에서 썼다는 거예요. 어디서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테면 뭐 외국의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느낌은 아니고 보니까 네. 놀이개든 뭐 그림이든 뭐 보석함이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보고 예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 관저까지 왔던 외국인 손님은 빈살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빈살만이 관저에 가서 생수 한 잔 마시고 간 게 다예요. 아. 외국 손님은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사용했다는 건 그냥 쓴 거고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에 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김건희 씨가 비정상적인 허영심의 소유자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허영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순방 가가지고 명품샵도 쇼핑하고 또 뭡니까 그 X 옛날 구트위터 거기 그 실버마크 그거나 본인이 받게 해달라고 외교부도 동원하고 이게 다 허영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문화재는 아니지만 거의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비치돼 있는 공예품을 갖다가 자기가 빌려 쓴다는 거를 보통 사람이면 저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니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전승공예품 은행이 이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들이 문화재 장인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대요. 근데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누구도 이걸 대여해서 쓸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빌린 다음에 쓰다가 그랬는지 보다가 그랬는지 아무튼 그중 2점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래서 공공기관 대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시라든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그럴 수 문화를 있죠, 소개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그런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개인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러면은 저는 지난번에 그 공개되지 않는 그런 뭐 종묘나 궁이나 근데 이런데 아무도 제지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공무원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이 경우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보고 이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데다가 근데 김건희 씨의 그런 취향을 주변에서 김건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 안 것 같아. 그래서 그 취향을 파악하고 뭐 명품, 목걸이, 뭐 시계, 명품백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 소문이 저는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선물 뇌물들이 저렇게 간 게 아닌가 싶고 책을 주면 버리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사 갈 때 기억났다. 책 다 버렸잖아. 네, 맞아요. 이사할 때 책, 맞아요. 사인된 거 이런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네.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취향이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김건희 씨가 이거 불법적인 건지 부적절하게인지 빌렸던 수많은 공예품, 문화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것도 한번 뭐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찻잔을 같고요. 쓰다가 깼는데 그건 이제 변상을 했다고. 아, 변상을 했어요? 300만 원 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돈은 또 냈네. 안 낼 아니, 근데 수는 없었겠죠. 김건희 씨가 본인이 그때 특검 조사 받으러 가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로 민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신분이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을 뿐인데 사실 이런 공예품들도 빌려서 사실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뭐 또 혹자는 이런 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 뭐 범죄 혐의와 본질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민간인 신분에서 얼마나 어떤 공공재라든지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특검이 더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록이라든지 당시에 어떤 진술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김건희 씨 관련 뉴스는 이 정도로 보고요. 예,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러분 항소 포기로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우리가 한 3일 동안 많이 했잖아요. 항소 포기. 네, 크게 덩어리를 나누면 이제 노만석 선생님 떠났다. 떠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말을 남겼어요. 그 얘기를 하나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또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한번 의미를 짚어보면 될 것 같고 검찰 내부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만석 그 대행이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법무부 장관이 제가 하면은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닷새 만에 지금 사표를 낸 것인데 어제 저녁 9시 반쯤 자기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25분간 내가 이제 사표를 내는데 이런 생각이다라는 거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우리 방향이 좀 다르다.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저쪽이 어느 쪽이에요? 저쪽은 아마 이재명 정부인가 보죠. 네, 그렇게 받아주기 추정이 어려워요. 됩니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근데 이 시기점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될 것이 없다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지우려고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많이 부대꼈다. 이런 말을 또 했고요. 4일이 4개월보다 길었다. 참 심약합니다, 스이브. 지우려고 하는. 그랬으면 항소를 네.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뭐 맞겠죠. 네, 그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셨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할 수 있죠. 네. 네.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예, 본인이 뭐 구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으나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본인이 정말 항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했다라고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사실 너무 모호하고요. 저는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의 표명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많이 봤죠. 네. 그러나 그럴 때는 직을 던지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모호한 사의 표명이에요. 타이밍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 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런 걸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고 들이받고 했으면 가든지. 메시지를 정확히 내든가요. 네. 그리고 또 빠른 시기에 사의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사의 표명하면서는 퇴임식 때 메시지를 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어제 또 기자들에 만나서는 뭐 지우려고 하는 저쪽 요구를 수용 뭐 사실 굉장히 메시지가 모호하고 저는 이 메시지요.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의 방향이 같았다? 옛날이 윤 전 대통령 그 정권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검찰과 합을 맞춰서 정치 검찰이었다라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자인하는 꼴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정권과 방향이 맞았다? 근데 지금 정권과 맞지 않는다? 지금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정부니까 뭐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 뭐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그동안에 검찰이 공정했는가 정권과 뭔가 힘을 맞추어서 정권의 입맛 맞게 해주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네.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노만석 현
이제 네. 사임했으니까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 검찰의 속성을 난 이렇게 참 비루하지만 보는 사람은 비루하다고 느끼지만 본인은 이건 너무 진솔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가 좀 비루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뭔가 그래도 외연상 이러한 것을 구현하려 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한데 네. 아주 솔직하잖아요. 지우려 하는 저쪽 요구. 수용이 어려워서 많이 부대끼면서 할 수 없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가장 의식하는 건 검찰 쪽인 것 같아요. 조직.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 그래서 검찰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또 이제 정당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 항소 포기라는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인데다가 이걸 가지고 지금 진영으로 갈려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네. 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우리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항소 포기는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소신껏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노만석 대행을 보면서 역시 검찰이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김수영 시인의 그 풀이라는 시에 보면 눕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딱 노만석이 그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긴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눈치를 준 거죠. 뭐 눈치를 왜 안 보겠습니까? 정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관이 기침하면은 밑에서 독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력의 생리고 구습인데 그 구습이 그대로 저는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어젠가 그 네. 퇴임하겠다, 사직하겠다 그러고 나가면서 뭐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이 안 무거워. 계속 중얼중얼해요. 이렇게 치약자듯이 물어보면 계속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어요 지금. 네, 네. 진짜 조직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한편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에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게 추후라도 뭐 직권남용 이런 게 문제가 될까봐 여기저기 하나씩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참 비겁하기 그지없고 없어 근데 저 보여요. 사람이 어쩌다 저기에 갔을까? 네. 일부러 저런 걸 골라가지고 앉혀놨나? 주물르려고?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게 검찰이 이제 간판 내리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1년이라도 조직의 머리를 세워놓으면 조직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밖에서 그걸 네.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머리가 없고 혹여 내가 나중에 공소청장이라도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노만석, 정진우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검찰총장은 정성호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근데 아무리 없어질 조직이라고 해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없었잖아요. 네. 대행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저는 중앙지검장도 뭐 이미 먹튀했는데 본인이 결재권자로서 그 사람이 결재권자입니다. 네. 이 항소장 제출은. 그러면 결재했는데 본인이 결재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뭐 대검에서건 장관실에서건 딴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가 보기에 부당해. 실무팀의 의견이 맞아. 네. 그럼 내야죠 그냥. 근데 저거 가지고 징계 못합니다. 저거 가지고 징계하면 외압을 인정하는 게 돼요. 징계 대신에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엎드린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밑에서 치받으니까 자기는 마치 뭐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것도 노만석 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검사장이나 비슷한 부류들이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저는 노만석 그 대행이 지금이라도 검찰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게 진심이라면 딴 거 다 제쳐두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네. 외압이면 외압이라고 밝히고 외압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긴 거라면 알아서 긴 거라고 밝히고 근데 외압은 아니지만 자기가 눈치를 너무 심하게 봤다. 뭐 그럼 그렇게 밝히고.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고 애매하게 모호하게 하고. 해놓는 거는 네. 최악이다 진짜. 그러니까 최악의 캐릭터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어쨌든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 네, 차관이 됐든 누가 됐든 네.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노만석 전 총장 대행은 소통의 기록을 지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겠죠. 이렇게 슬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부대 꼈다라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 의원님 해석에 저도 동감하는데 조직의 머리를 세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권력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갈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차원은 권력 운영 차원에서는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네.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공선의 차원에서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초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 중에 뭐 겁먹은 개는 원래 그 뭐라 그래? 판권이 네. 김여정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겁먹은 개는 북한의 김여정이 한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적재산권. 결국은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네. 거를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겁먹은 개가 소리도 못 내게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진영이라든지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 되는데 일단 노만석은 지금 공공의 적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과연 노만석 선에서 비판이 정리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은 전혀 지금 노만석 말이 바뀌는 대로 정성호 장관 말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의견 개진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신중이라는 부사 이거 다 지난 3일간 한 얘기라 여기서 끊을게요. 갑자기 아니, 이 얘기를 이제 넘어가서 한번 네.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노만석 그 전 대행은 진짜 모두가 씹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떠난 사람이 됐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이제 예결위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외압 행사했냐 안 했냐? 관한 질문을 받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용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만약에 네. 정말 노만석 대행이 그 정도 의지가 있었으면 서면 수사 지휘 요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상호 보좌관 나왔을 때도 네. 우리가 항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얘기했을 때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했다. 그럼 우린 또 그런가 보다 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전달자라고 했던 이진수 차관의 말도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였냐면 윗선의 수사 지휘권 의지가 완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노만석이랑 한 번 통화를 했지만 이걸 뭐 내가 뭐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윗선이라고 하면 법무장관. 장관이죠. 장관이겠죠. 네, 장관이겠죠. 뭐 차관 입장에선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 장악이 제대로 안 됐구만. 그죠? 지금도 안 되고 있죠. 네, 수뇌부 장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서로 율사들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화근이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야겠다라는 거에 전부 매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종합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노만석 그 대행이 했던 얘기도 이게 최선이라고 그 순간에 판단했다. 윈윈 네. 얘기했어요. 윈윈,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항소를 강행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그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날 거고 그럼 결국 나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총대 메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느니 타협하는 게 낫다. 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 판단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봤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행사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공론화되면서 논쟁이 붙으니까 그건 피하고 싶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보기엔 노만석도 차관도 장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다른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라는 분의 성향이나 캐릭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말을 잘 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무슨 막 뭐라 그래요. 흔히 비속어로 야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속쌤이라는. 그래서 실질적 의사결정에서 이분이 그렇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역할, 핵심적 역할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선이 가동될 수도 있겠다. 이게 저의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다른 어떤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를 보면 대통령실이 기획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도 봉욱 민정수석도 모른다 이거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거론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민정수석실에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이 있어요. 민정비서관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인데 다른 라인이 더 활발하게 가동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 더 윗선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중히 해라. 근데 이제 장관이 이 상황에서 신중히 해라라는 얘기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만 딱 있었으면은 그냥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커뮤니케이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신중히 하라는 얘기는 이건 뭐 알아서 기라는 거구나로 들렸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다고 알아서 긴 사람들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 정권의 말하자면 무리, 그다음에 검찰의 비겁함 이게 빚어낸 결과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저렇게 저항하는 거 당연히 저게 친윤 검사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어제 안미연 검사가 나와서 나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인데 내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왜 선택적으로 저항하냐. 이런 비판은 있지만 이 항소 포기가 잘한 결정이다.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게 맞는 거고 저게 법리적으로도 맞고 타당하고 잘한 결정이고 저렇게 하는 거다 원래 저건 항소 포기하는 거다라고 누가 주장하냐면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왜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도 조작 기소입니까?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 하나 더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대장동 업자들을 변론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건 업자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모르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모르는 게 많다고요? 네, 김현지 아니, 아시는 게 부속실장 많지요. 김현지 부속실장 운영위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할 때 오후에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무슨 화재 훈련인지 현장 가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얘기가 돼. 그리고 본인이 100% 나온다. 전제를 깔았든 안 깔았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성호 장관 말이에요. 신중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요? 그 정성호 장관이 의원 시절에 정진상, 김용을 감옥에 있을 때 면회 가가지고 곧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하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성호 장관인데다가 네. 그 신중이라는 말을 우리 사이에 신중이 그러면은 그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네. 자기 조직의 윗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검사들입니다. 이거는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신중히 그런데다가 바라는 거 의미를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요. 저희가 볼 때도 정성호, 우상호 같은 정치인은 상당히 양질의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영어에 몸이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인식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인식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권력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같이 휘둘리면은
그냥 그 권력의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자기가 의식하면서 빠져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의원님이나 저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 권력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권력입니다. 그렇기 강력하다 때문에 그만큼 그, 네. 그 논리 안에서 아무튼 그 장관이 예. 신중이라는 신중이라고 했을 표현을 때. 쓴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정성호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네.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장 생각. 변호사님께서 그 네. 박원석 전 의원님의 질문 왜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이들을 편드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요거는 좀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민주당이 민간 그럴 리가 업자들을 없죠. 편들 이유도 없고 네. 뭐 편든다고 편이 들어지지도 않죠. 예. 다만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저러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치 이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바로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마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항소 포기를 할 수 뭐 앞서서 아마 며칠 동안 계속 많이 다뤘을 거예요. 이거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는 거였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 그다음에 뭐 추진과 관련된 부분들 뭐 민사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민간업자 변호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런 지적은 당연히 뭐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업자를 왜 보호할 보호합니까?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변론할 이유도 아니, 뭐 당연히 당연하죠. 없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예. 그 제가 조금만 그 저기를 하면 보완을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나와서 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 우리 거의 철천지 원수인데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김만배. 그다음에 뭐 저 몰수 추징액이 전액이 얼마가 될 범죄 수익이 그 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못 받게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딱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공격하건 한동훈 전 대표가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공격하건 이거는 대통령하고 관계없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니고 저런 그 검찰 내부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거 우리도 납득하기 좀 어렵다. 넘어가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해야 될 변명을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네. 저거 민사소송으로 찾을 수 있고 범죄 수익 그거 7,800억 아니고 그 중에 뭐 1,1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뭐 그 어제 그 검사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 한 분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100% 무죄 난다 저거 1심에서 무죄 난 거 유죄 난 것도 검찰의 사정을 체면을 재판부가 봐줘서 유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다가 저 몰수 추징은 국가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성남시가 하는 거고 네네. 그 이 부패재산 몰수법 그거는 현저하게 본인이 자력 규제가 불가능한 사람들 위해서는 하는 거지. 그 얘기는 428호 몰수 추징을 한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대장동 변호사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저는 우상호 저 정무석이 말했던 것처럼 툭 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거 계속 그 방어하고 키워서 뭐 득이 된다고. 그런데다 더 나가서 이제는 국기문란이라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네. 검사들이 저항하는 걸 가지고 저는 검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정이 맞고 자기들이 그 이해관계가 입맛에 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이해관계하고 배치되면은 저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 저 정의롭지도 않고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기문란입니까? 그러면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가 국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좀 하라는 이제 겁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더 개혁이 이래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추징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차라리 주장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중히 하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무장관이.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아니 그 뒤에 메시지를 그런데다가 어떻게 내느냐의 수사 문제인데.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간 검찰총장 대행의 주장이잖아요. 부대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상식적으로 업자들하고 성남시가 했는데 그리고 성남시장이었던 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갖고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을 오히려 정권이나 당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없었다는 게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돼서 대통령실에 얻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대통령이랑 관련도 없어요. 이게 뭐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뭐 이게 어떻게 되든 이게 대통령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개입합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무조건 뒤에 있으니 탄핵 사유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나간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성남시 신상지 네, 시장이 시장. 예, 예. 범죄 수익금 2,070억에 대해서 선제적 가압류도 추진할 거고 그리고 4,895억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소송 가액도 지금 확대해서 피해 받아내겠다. 뭐 네.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방안들이 저 성남시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네. 그 요거- 현실은 예. 지금 정진상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예. 같은 사건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게 홀드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위 항소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딱딱 그 대통령실은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죠. 아마 이 얘기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중지는 하겠지만 그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일 때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이제 이런 와중에 대장동 사건에 1차 수사팀이 있고 이제 2차 수사팀이 있잖아요.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검사장들한테 쭉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같이 이제 총장에게 물어보자. 이거 항소 포기 상황을 설명해라라는 서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올리지 않은 두 사람 중 하나입니다. 김태훈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장인데요. 김태훈 검사장이 이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다고 난 생각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래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차 수사팀에서는 본인들이 항소 관련해서 전혀 이제 우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선택적 문제제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 우리도 입장을 낼지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렇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심은 갑니다. 그리고 재판부 배당이 됐어요. 근데 원래 그 서울 고검의 형사 3부에 배당이 됐는데 형사 3부에서 반사를 외쳤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 배석 중에 하나가 남욱이랑 동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래서 기피했군요. 네, 기피를 했고 그쵸. 그걸 다시 이제 전자 배당을 해서 형사 6부로 갔고 7부였나요? 형사 6부로 갔는데 이 6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대등 재판부입니다. 저 형사 3부의 그 부장과 배석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연수원 동기라서 연수원 동기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이거 안 해도 된다. 역시 동기 사랑 얼마나 나라사. 부담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커졌는데 빨리 저쪽 6부로 던지자.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는 자체가 한국의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부담이 되죠. 모든 사건이 부담이 되는데 특히 이게 관심이 많은 사건은 네. 당연히 이목이 부담이 집중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이렇게 오래 할 줄이야. 근데 그 이제 민주당이 검찰과 이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진짜 크게 했는데 이제 김건희 수사 때는 논에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선택적으로 반발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명하는 애들 다 징계하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원래 저 징계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죠. 네, 원래 네. 이제 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복, 경책 이렇게 6단계 징계가 가능한데 네. 검사는 파면이 안 되는 걸로 없는 걸로. 그럼 뭐 나머지는 해요? 아니면 그것도 잘 안 해요? 나머지는 하지만 탄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까지 탄핵. 검사들을 징계하는 거 보면 제 기억에 음주운전을 해도 주로 이제 주의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파면이 없죠. 네, 검사 징계는 참 약하게 나오긴 왜 그러는 거예요, 했었죠. 그거는? 외압으로부터 좀 그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죠. 원래는. 저는 뭐 명분이고 그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이제 이 제도 개선을 이걸 계기로 이걸 기화로 하면은. 저것들 다 항명이다. 선택적 정이다. 이거는 많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항명 제가 메시지 관리를 좀 하라는 게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면 명령에 저항한다는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거 아니야, 명을. 그럼 명령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사안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 포기가 맞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얘기하는 검사가 없어요. 아까 김태훈 그 검사장 얘기도 왜 이렇게 우리 검찰은 선택적 그 저항을 하냐 요거지 항소 포기가 맞았다고 얘기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그 즉시항고 기각 때는 내부의 찬반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 반대하는 쪽에서. 왜냐하면 보석 같은 거 다 즉시항고했다가 위헌 판결 받았으니까. 네.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검사들도 있었게 갈려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회복 가능했다는 거죠. 윤석열 어쨌든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역적이에요. 항소 못 해요. 428억 이상 다투지를 못 해요. 몰수 추징액을. 그다음에 저 형량을 저 지금 받은 형량 이상 다투지를 못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찰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검사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한 다 뺏기고 이제 공소유지 권한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공소유지도 하지 말래. 이거에 대한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저렇게 표출이 되는 거여서 항명이라고 차제에 너희들 다 이제 엄단하겠다. 목을 치겠다. 어떻게 엄단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다 징계 정말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 화들짝 대장동 마치 저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네. 무슨 항명이고 대장동 일당들을 대변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왜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김건희 수사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선택적 네, 반발을 네. 한다라는 그 비판도 것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민주당은 아마 그때는 가만히 있다 왜 지금 그러느냐라는 건데 네. 지금 반발하는 거는 항소 포기가 옳다고 말한 검사들이 안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반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검사 정의에 맞아요. 잘못됐던 거는 김건희 수사 때 침묵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왜 그땐 가만히 있다 지금 반발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점이 다른데 지금 반발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당시 침묵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판하는 게 맞고 그렇죠. 지금 반발하는 거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검사의 소신이라든지 법리라든지 그동안의 팩트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문정, 김태훈은 사인을 안 했는데 김태훈이란 사람마저도 선택적 저항에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지 항소와 관련해서 항소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지금 의원님이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하여튼 너무 편향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다. 검사들이 특정 정당에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검사장 중에 25명 중에 16명이 정성호 법무장관 이전에 이 정권에 의해서 뽑혀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뭐가 그런 주장 자체가 지금 모순이 많은 것이죠. 아니 근데 선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야 검찰 개혁 꼭 완수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뭔가 사안에 대해서 택해서 행동을 하고 어떤 조직이 무슨 정권에 따라서 명운이 바뀌고 이런 조직이 있나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림, 더 본질적인 내용에서 검찰개혁을 이번에 진짜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이 더 마음속에 또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제도개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인적청산이 안 된 제도개혁은 한계가 있다. 그 말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노만석, 정진우, 그다음에 지금 검사장 중에 상당수 이 정권 들어와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인적청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그 점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이제 자기를 자부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참에 이제 돈 벌러 로펌 가자. 아니면 판사로 전직하자. 판사로 전직하는 게 쉬워졌어요. 경력이 5년만 되면 이제 전직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사 역량이나 공소유지 역량의 문제가 생길 텐데 그만둘 놈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항명한 놈들 다 자르자.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이 반응하는 건 알겠는데 집권 여당은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이 형사사법체계 안정성이라는 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집권 이 여당이에요. 대목은 우리 집권 여당의 이제 의원을 한번 모셔다 놓고 들으려고 합니다. 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자, 황교안 전 총리 관련 뉴스도 좀 있네요. 네, 제가 어제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라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 등판하면서 뉴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내란 네. 선동 혐의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주옥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조금 텀을 두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 반독재 반민주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수인이 오라고 하면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근데 황교안 네. 네, 그 전 총리가 과거에 쓴 자서전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언서를 썼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미래를 예고한. 네. 아니, 플러스 이제 그 장동혁 그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뛰어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네, 뭐 황교안 전 총리는 그렇다 치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왜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끌어안아서 저 불소프로 가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면 더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지나요? 아니면 원래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나요? 많이 부족한 거죠. 누가요?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판단력이.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항소 포기를 우리가 황교안으로 아주 싹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간단하고 한 문장인데 짧고. 네. 그리고 황교안 하면은 그 국민들 특히 중도나 무당층에서 떠오르는 각인되는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왜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부족하다라는 거는 우선 그 소위 문제 의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라든지 심지어는 아주 그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정무적 감각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마 눈앞에 그 강성 지지자들 황교안이라는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에서나 좋아할 법한 그런 한마디를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국회 정기 감사 때 국정감사 때 그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이 항소 포기 그다음에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 팩트 시시즈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야당으로서 얻을 반사 이익마저 그냥 완전히 장동혁 대표가 다 날려버린 형국에 본인은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개탄스러워요. 하여튼 장동혁 근데 대표가 저는 네. 부족하다는 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것도 뭐냐면 봐요. 그 황교안 총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란은 없었다. 이거예요. 때문에 우원식이랑 뭐 한동훈 다 체포해야 된다. 근데 그런 그런 황교안을 두고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 생각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란은 없었다가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어게인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저는 만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면 황교안하고 지지 기반을 공유해요. 지지 기반을 공유하면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당이 아니지만은 실체적으로는 같은 당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 대표 연설할 때 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몇 의원들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 얘기가. 황당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월간 광주를 하겠대요. 저래 놓고서 그 말이나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약간 그 멘탈이 나간 사람처럼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정치적 호재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항소포기 이런 걸 둘러싸고. 근데 이 정치적 호재를 전혀 못 살라요. 반사이익이 저러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장동혁이 그냥 평생 대표해라. 영원히 대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장기 집권의 초석으로.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면 예전 같으면 저러면 들끓었을 거예요. 대표 물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런 가만히 말할 있잖아요. 사람이 없구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내부에서는 다 내년에 중진들은 당을 빨리 떠나서 관찰사로 다 나가고 싶어 하고.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럴 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문제인 게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의 플레이가 아니에요. 조직이 없는 거죠. 아, 그렇기도 하고. 예. 그 제가 한동훈 전 대표라면 차라리 이 항소포기 이 실체규명 대책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 내가 그러면 당을 대표직을 하겠다. 물론 장동혁이 안 시켜주겠죠. 그래도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당이 하고. 당이 아니에요. 같은 당이 아니야. 네, 한동훈과 장동혁은 같은 당이 아니에요. 네. 아, 오히려 이 장동혁은 황교안하고 같은 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당으로서의 합리적, 게다가 장동혁 대표 그 규탄대회에서 한 얘기를 보세요. 네. 탄핵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뭐 할 수나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당할 텐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과격한 얘기. 자기한테 이렇게 박수 보내주고 그 댓글 달아주는 이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고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말이 부족하다. 네. 다른 표현이 제가 떠오르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정성호 장관처럼 부사를 하나 쓸게요. 앞에다 아주 부족하다. 아주 알겠습니다. 부족하다. 아니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선동 혐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은 함께 우리도 다 같이 선동하는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 자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곧 표결이 있어요. 27일인가 27일. 아마 표결이 곧 있을 건데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에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불이 붙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현 대표가 선언했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 재판받는 사람 찾아가서 면회했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논의가 불을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들을 잘 좀 조련을 좀 하려는 모양이죠? 아,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관여한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제 49개 부처를 다 돌아보겠다고 했고 그 내부에서 이제 10명씩 팀을 짜가지고 확인하겠다.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그건 승진 못하게 하고 또 그 내부 투서가 오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출을 받아서 보겠다. 근데 이제 이게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 뭐 사상검열하는 거냐, 물갈이를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거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보는 건 아니고 진짜 그 계엄에 가담했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플러스 그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포상하겠다라는 이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이런 포상 있으면 뭐 굉장히 반길 일 아니에요? 좋아할 일 아니 근데 같기도 한데. 무슨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그러면서 성과. 예를 든 것이 네. 계엄 선포했을 때 웃은 사람, 그 다음에 교도소 여유 공간을 알아본 사람, 알아보라고 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선포했을 때 그러면 하도 얼척이 없어서 웃었다고 할 수가 있나? 웃었다는 판단 자체도 상당히 주관적인데다가 그 성과라는 건 그러면은 투서를 하거나 또는 제보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옥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거 효과 없다라고 보거든요. 효과 없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똥볼을 찬다고. 그런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먹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쳤지만 굉장히 뒤틀려 있는 그 관념 속에 빠져 있다가 저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투서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투서 중에 상당 부분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뜨고 감시해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일종의 그런 어떤 업무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유치할 정도예요.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컴팩트하게. 이를테면 내란 동조한 그렇다고 특검에서 수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게 군, 검찰, 경찰, 법무부 뭐 이런 데도 있고 행안부.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부처 자체에 맡겨가지고 컴팩트하게 기간도 좀 더 축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위는 안 돼요. 자기여야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뭐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지시에 의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기준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49개 부처 일률적으로 10명씩 이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작용이 생겨요. 네. 가뜩이나 인사철 되면 나를 발탁해 주세요가 아니고 쟤는 안 돼요. 이런 게 투서가 빗발치는데 이걸로 이제 창궐 하면서 서로 막 그 공식사회에서 불신하는 이런 네. 풍조가 생길 거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 이러다가 사람이 진짜 죽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TF 할 때 5명 공무원 자살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휴대전화를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안 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내놓으라는 공포이고 이거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당한 네, 침해나 네.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자칫하면 위헌 논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컴팩트하게 신속하게 하고 끝내야 된다. 근데 저거를 지금 내년 2월까지 빨리 끝낸다고는 내년 내년 2월이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더 근데 빨리 이제 끝내요? 조사 범위가 네. 계엄 전 6개월, 네. 계엄 후 4개월이에요.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을 이 사람을 관찰하겠다. 네. 이거 안 돼요. 아니 근데 계엄 전 10개월에 네. 그 사람의 행적 중에 계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려고요? 제 말이 그 말대로 계엄이 성공한 계엄이 아니고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지금 이거는 정무직이라기보다는 소위 언필칭 늘공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협조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인데 네. 6시간 그것도 한밤중에 과연 얼마나 협조한 사람들이 많길래 이런 마치도 궁여지책 같은 고육책을 내놓는 것인지 우스운 사람, 그 좀 우습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핵심은 그러면서? 아니고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엄에 관여한 걸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이 현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 다 알 수는 저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제외 공간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보냈거나 뭐 계엄 버스에 올랐던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그 조직 내부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구체적으로 저도 딱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조직의 자율성에 맡겨서 네. 그걸 분류해낸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제한적이고 아주 빨리 끝내야 된다. 네. 네. 아니, 우리 그렇죠. 변호사님. 일단 이걸 또 뭐 국민의힘이나 뭐 야권 측에서는 뭐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군기 잡느냐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체 공무원 대상도 아니고요. 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극소수의 당시에 계엄에 가담했거나 또는 이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방조하고 동조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뭐 특검으로 검찰 수사로 가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겠다는 거고 목적 자체가 뭐 공무원들을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지우고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일단 목적이고 그렇다면 수단이나 일단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네, 이렇게 보시고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사람이 어쨌든 현재 그렇죠. 공무원 중에 주요직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판단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복원을 추진했었습니까? 아, 네. 근데 안동 생가 복원을 추진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안동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의회에서 추진을 했어요. 왜 서대문구에서 추진을 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서대문구 의회 김덕현 의회 운영위원장이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그리고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안동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내가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네가 왜 이제 이런 반응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아.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송구하다. 네. 그때 그 제안 설명 자료 혹시 보셨어요? 그거 너무 웃기던데 이거 아부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 제안 설명 자료에 이건 아부가 This is not 아부. 요건 아부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부인데 왜 서대문구 의회에서 갑자기 왜 서대문구지 진짜? 그 미스테리 한번 좀 풀고 싶긴 한데 좀 뜬금이 없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요 뜨끈한 국물 한 입씩 뭐 드셔도 괜찮고요, 안 드셔도 괜찮고요. 요거는 이제 그럼 정프로님은 안 드세요? 저는 이제 국물 잘 안 먹습니다. 네, 관리하는 이게 이제 사람? 추어탕인데요. 관리 차원에서 네. 그 추어탕하면 또 무슨 잡내 같은 거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100% 국내산 미꾸라지만 사용을 했고요. 국물이 굉장히 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어탕 하면 뭐 원주식, 남원식 뭐 이렇게 몇몇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남원식. 예, 남원식 정통 맛. 그래서 비린내, 흙맛 등이 모두 깔끔하게 잡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추어탕이 되겠습니다. 요게 또 일반 맛인데 얼큰한 맛으로도 별도 구매가 가능한 선택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큰 맛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냉동으로 쭉 보관해 두셨다가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500g 5팩이 12,900원. 예, 한 팩당 12,000 몇백 원 정도 돼요. 예. 추워 미꾸라지 별로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이 광고를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계시냐. 시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진짜 건강한 느낌이고 추어탕에 쓸데없는 자극을 넣지 않은 게 제일 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원래 막, 그렇습니까? 무슨 이거는 되게 취향이지만 뭐 산초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맛을 흐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아주 담백하게 나왔네요. 이 추어탕은 또 우리 최 기자님이 저는 약간 국밥 충이라서. 예, 전문입니다. 아주. 예, 마니아. 자, 그래서 우리 최 기자님 보실 때 괜찮다 이거죠? 네, 괜찮아요. 네, 합격점이죠. 네. 그럼 됐습니다. 자,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댁에서 편하게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남원식 추어탕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 주시는 거 햇반도 좀 주시지. 밥까지. 자, 밥 말아 드시면 진짜 맛있겠죠? 네, 맞죠. 네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